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예전 학창시절 이과와 문과로 나누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다른 성향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자라는 과정에 집안 분위기로 성립되는 것일까요? 자라면서 성격이나 모든 면에 단연코 문과 계통으로 느껴지는 한 자녀가 최근 치른 시험에 예상 밖으로 수학 점수가 잘 나와 엄마는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옆에 친구 엄마는 문과든 이과든 수학 점수 잘 본 것은 좋은 것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소중한 자녀들은 겨울방학을 바로 눈앞에 두고 파이널 시험의 진땀을 흘리고 있을 시기입니다.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기원하면서 뜻있는 한 학기 유종의 위를 거둘 수 있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퇴색된 American Dream, Pear Tree Lane, Derek Chauvin, 일반 감기약, 그리고 와인 가격 인상입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바로 American Dream, 이 꿈을 다 이루셨는지요? 그런데 요새 현실적으로 American Dream에 대한 기대나 희망의 강도가 상당히 퇴색된 것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American Dream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 비율이 3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난 2012년 당시 53%, 그리고 2016년에 48%에서 이제 점점 감소해 가고 있는 추세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올바른 마음의 생산적인 마음가짐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질주한다면 누구도 꼭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본인이 어떤 배경에서 왔든 상관없이 경제적인 보장과 안정을 가져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좀 더 윤택한 가정과 행복을 꿈꿔왔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꿈의 확률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완전 악몽의 결과까지도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의 실정은 높은 생활비는 인컴을 능가합니다. 높은 주택 가격, 또 인플레이션, 인컴 불균등 등, 거기다 학생 론의 부담, 또 최고의 크레딧 카드 빚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제적인 도전들이 놓여 있는 현실이죠. 그중에 노동시장만 보아도요, 요새는 더 많은 회사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고 있는 추세이고 점점 노동은 전문화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직업 숫자도 감소해 가고요. 이러면서 적절한 사람을 구하는 데 고용에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거기다 떠오르는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직업 안정도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경기 침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용주들, 고용 차원의 예정보다 한층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와이칼러 포지션이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구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55%가 감소했고 은행직은 40%, 보험 분야 18%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정작 고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한층 더 까다로워진 현실입니다. 거기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고용시장에 가할 여파는 생각보다 한층 더 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것 역시 특히 와이컬러 포지션이 제일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노동력 수요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봅니다. 특히 대학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죠.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또 인사과 분야 직업, 변호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입을 분야로 인공지능의 능률이 인간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결실을 얘기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후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보다 한층 더 잘 되는 추가 혜택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경제적인 진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까지도 빈곤층으로부터 시작하는 확률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고까지 이루는 가능성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데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점점 더 벌어지는 인컴 불균등, 인컴 이니퀄리티 문제, 빈부 차이는 지난 수십 년간 갈수록 커져왔습니다. 2021년에 나온 수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최고 부자 탑 1%가 전국 부를 가지고 있는 전체의 32.3%를 컨트롤하고요. 반대로 절반 이하 50%가 가지고 있는 부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미국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는 특히 많은 숫자의 생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의 부의 가치는 1970년대 이후 변함없이 같은 수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어린 세대, Z세대, 제너레이션 Z세대들은 그동안 들어오기만 했던 부모 세대들이 누렸던 여유로운 삶의 중산층 미들 클래스는 절대 얻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의료 비용, 거주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부동산, 교육비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은 인컴을 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가정의 재정적인 고통은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초이스가 없다 보면 수많은 가정은 크레딧 카드 빚 맥시멈으로 사용하고 은퇴연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어카운트에서 빼내면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빚만 들어가는 상황이죠. 거기다 앞에 말한 대로 직업 숫자는 특히 와이칼라 포지션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칼라 직업도 이제는 상당히 특정, 스페셜리스트, 스페셜티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만 국한된다는 것이죠. 직업을 찾는 데 전문 연구기관이 발표한 사항을 보면 요새 빈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고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역대 최고로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4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은 경쟁력으로 살아남으려면 도저히 생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에 인공지능 AI는 노동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영원히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실직을 할 것입니다. 거기다 실직은 안 했어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본인이 맡아 하던 임무도 크게 하락해 버릴 것이고 회사 내 그의 존재의 중요성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죠. 올해 2023년에 나온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3억 개 직업이 사라지거나 그의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거기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은 예전 생산업체가 그랬듯이 해외로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Federal Reserve 아틀란타가 내놓은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최고 대형 비즈니스들 중 7.3%는 현재 원격으로 근무하는 리모트 포지션을 해외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로 현재 미국 내 많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포트 직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사과 전문직, 또 페이롤 분야 직업 등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해외로 나갈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고 바라보던 목표, American Dream,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여름 7월이죠.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에 있었던 그 흙사태, 산사태, 랜드슬라이드 난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가 바로 페어트리 레인인데요. 여기서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세피데 라지포시가 이 LA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렵게 마련한 꿈의 타운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도 내기 전에 일어난 랜드슬라이드였습니다. 페어트리에 살고 있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8개 주택이 흘러내리고요. 또 몇 개는 지금 살 수가 없는 캐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세피데시 타운홈은 비록 꺼져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수어 시스템이 크게 피해를 입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5달이 지난 현재 추가 슬라이드가 일어날 가능성 등으로 복구 작업은 거의 정지 상태이면서 식구 4명은 여전히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단 일주일 살고요. 벼락이 떨어진 격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그렇지만 이번 겨울 비가 많이 올 전망이어서 우려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롤링 힐즈 에스테이트 시정부는 지난 겨울 엄청난 비가 지난 7월 랜드슬라이드의 주 요인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현재 2개의 독립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라 최종 판단은 아직 멀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지형에 올겨울에 추가로 내릴 비에 더 우려하면서 추가 주택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나 또 랜드슬라이드 위험이 늘 존재하는 이곳 팔로스 포디스 페닌슐라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일어나기 직전에 또 주택을 구입했던 데이비드 지씨 역시 우리 언덕 커뮤니티 일부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올겨울에 비가 더 내린다면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겠느냐고 되묻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개 주택은 완전히 흘러내려갔고요. 서피데시와 데이비스처럼 5개 주택은 위험하고 수호 문제로 노란색 줄이 쳐지고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올겨울 엘니뇨 현상으로 남거주에 많은 양의 강우량을 전망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추가 지형의 움직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롤링 힐즈 에스테이트 시는 최근 게이티드 커뮤니티인 이곳 이름이 롤링 힐즈 파크 빌라스인데요. 이 안에 2개의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에 겨울철을 대비하는 윈터라이제이션을 오더했고 이것은 폭풍물이 제대로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과 또 추가의 부식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시정부 차원의 FEMA로부터 재해와 복구에 연관된 재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전히 리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랜드슬라이드에 연관된 복구에 어떤 도움도 나온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난 곳은 HOA가 소유한 개인 프로퍼티로 간주되면서 이곳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페어트리 레인을 포함해 거의 200개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 홈 오너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형적 분석, 겨울철 건설비, 장기 스테빌라이제이션 등에 들어가는 총 430만 달러를 각 주택마다 2만 4천 달러씩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세피데시는 미국은 선진국이지 개발도상국이 절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되묻습니다. 2만 4천 달러라는 이런 금액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단 일주일 살았고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집 모기지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를 내고 있는 현실이죠. 앞에 말한 2만 4천 달러는 다가오는 1월부터 3번에 800달러씩 3번에 나누어서 내야 하는데 앞이 깜깜하다고 말합니다. HOA가 얘기하는 윈터라이제이션에는 이 언덕 사이 존재하는 갈라진 틈을 봉하고요. 폭우에 동반되는 강력한 물 흐름을 막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나 플라스틱 막으로 차단하고 골짜기 아래쪽의 하수구를 더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랜드슬라이드가 롤링 힐즈 파크 빌라스 주민들이 지형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차원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주택에 주위 개발이 진행 중 벽이 갈라지는 것이 리포트된 적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주택에서는 드레이니지 문제를 리포트한 적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지역의 이런 기록은 70년대와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LA 타임즈가 입수한 카운티 기록을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랜슬라이드 이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번에 페어트리 레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 일로 기록된 것이 1986년에 이번 랜슬라이드가 일어난 바로 서쪽에 위치한 21 페어트리 레인 주택의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기울어지고 갈라지면서 패디오에서 멀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형 분석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도 타운홈 지역 내 상당수 주택이 1인치가량 가라앉았다고 나와 있고 언덕의 경사가 너무 급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죠. 그리고 한층 더 깊은 기초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다고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현재 스탠다드로 새로 짓는다면 언덕을 한층 더 평평하게 낮추고 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페어트리 레인을 방문한 USC의 엔지니어링 프랙티스 프로페서인 에미 레켄마커 교수는 카운티 역사적 기록을 검토하고 그동안 나와 있는 수많은 리포트를 종합해 볼 때 엄청난 경고 메시지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사 각도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요. 이것은 마치 재해를 눈앞에 두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기초가 이렇게 깊지 못하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현재 페어트리 레인 주택 소유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집을 건축하는데 결함 이슈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많은 요소들이 작용했다면서 다양한 각도의 그 이유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켄마커 교수는 이런 문제를 두고는 카운티뿐만 아니라 주정부, 더 나아가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랜슬라이드가 잘 일어나는 지역에 좀 더 자세한 연구와 리포트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에 LA 카운티는 랜슬라이드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더딘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페어트리 레인 주민으로서 그 주택에 노란 줄이 쳐진 한국 패밀리도 한 분이 계신데요. 이름이 주연 리 씨라고 가족도 소개가 되면서 그날 이후 이들은 호텔과 에어비앤비를 돌면서 살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향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씩 집에 들려보기도 하지만 언젠가 보수공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하는 마음은 간절하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월이나 3월을 기대하고 있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가족은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랜슬라이드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경비를 해결해 나가느라 힘듭니다. 임시로 사는 데 들어가는 렌털 코스트를 비롯해서 앞에 말한 HOA에서 요구하는 비용 등등. 그러나 그녀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다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데릭 쇼빈 기억나는 이름이죠. 팬데믹 중간에 몇 년 전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시켰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 들어간 미네소타 경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데릭 쇼빈이 이번 연방 형무소에서 또 다른 죄수에게 칼로 22번이나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칼을 찌른 52살의 존 털스캑은 그를 죽이려는 의도로 찔렀다라고 경찰에 말하기도 했는데요.
털스켑은 현재 형량 외에도 살인 혐의, 무기 사용 등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22번을 칼을 맞은 쇼브는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고요. 애리조나주 투선에 위치한 연방형무소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쇼비는 22년 형량을 받고 복역 중인데요. 극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정을 찾고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 보도에 의하면 이번 칼 공격은 땡스기빙 바로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연관된 심볼이기도 하고요. 또 멕시칸 마피아 갱에 연관된 블랙 핸드의 심볼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강한 공격이었다고 말합니다. 털스켑은 멕시칸 갱 멤버로 저지른 범죄로 현재 30년형을 복역 중인 죄수입니다. 털스켑은 변호사 없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본인 변호를 직접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칼 사건을 두고 쇼빈의 변호사 그렉 에릭슨은 지난주만 칼 사건이 일어나고 즉각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미디어에 나온 후에 전달되었다는데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극심하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형무소 안에서 쇼빈에게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무소는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번에 형무소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클라이언트를 두고는 형무소 위치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2번이나 칼을 맞았다는 사실은 내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대부분의 내용은 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나고 쇼빈 변호팀은 현재 형무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다른 연방 형무소로 이동될지 여부는 모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방과 주 법정 재판 당시 쇼빈의 변호인단은 애리조나주 투선의 형무소가 너무 멀어서 가족이 사는 미네소타주에서 가까운 연방 형무소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이번 일로 쇼빈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죄수 이름 하이 프로파일 죄수 중 두 번째로 형무소 안에서 칼을 맞은 케이스가 되었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 국가대표 여성 체조단 담당 의사로 있었던 그리고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고 또 유죄를 받았던 레리 네서가 지난 7월 플로리다주 연방 형무소에서 칼을 맞은 기록 이후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번 칼로 찌른 존 털스켑은 정말 중범죄수입니다. 형무소 안에서도 절대 안전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1990년 폴섬 스테이트 프리즌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8년 뒤 또 다른 살인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다큐멘트가 이런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데 예전 멕시칸 마피아 시절 길거리 갱단과 소규모 드럭 딜러들에게 마피아 보호를 이유로 돈을 착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오히려 180도 돌려서요. 같은 갱 소탕에 FBI 정보원, 인포먼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FBI는 반복되는 약물 거래 등 이유로 마침내 연관을 끊고요. 현재 30년형을 살고 있는데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죠. 이번에 사용된 칼은 즉흥적으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쇼빈을 칼로 찌를 것을 한 달 정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쇼빈이 아무래도 널리 알려진 이름 하이 프로파일 케이스라는 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칼 사건으로 연방 교도소를 향해 더 많은 질문과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곳도 아니고 연방 교도소는 쇼빈 같은 하이 프로파일 죄수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이번을 계기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쇼빈 케이스와 무관한 또 다른 형사 변호사가 있는데요. 조 탐보리노 씨는 본인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연방교도소나 주교도소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연방교도소는 그래도 좀 더 강력한 보호와 훌륭한 서비스를 앞세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연방 Federal Bureau of Prisons 측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주 칼 사건 실제 부족한 교도소 가드가 이유인지 아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쇼빈 연방법정과 주법정에서 재판할 당시 변호인 측은 특별히 연방교도소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그때 당시 처음 쇼빈은 그의 안전을 고려해서 미네소타주 오크파크 하이츠에 위치한 맥시멈 시큐리티 교도소의 격리 감옥 아이솔레이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보통 교도소 내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장소로 오래 사용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죄수를 최고 보호를 하겠다는 생각에 다른 죄수들과 차단하고 격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한편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형량을 완전히 격리된 아이솔레이션으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 치명적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일을 계기로 쇼빈이 다른 교도소로 이동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최소한 쇼빈 변호 측에서는 이번 일로 미네소타주에 가까운 교도소를 이번에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현재 투선 교도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모든 방문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난 팬데믹 당시 뉴스 화면을 가득 메웠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던 장면, 이 쇼빈의 모습에 숨을 쉴 수 없다는 플로이드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 사라지기도 전에 예전에 형무소 살이를 하고 있는 쇼빈에게 22번의 칼 공격이 가해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같은 겨울은 의뢰의 감기철이죠. 그런데 실제 마켓이나 드럭스토어 안에 감기약 코너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 약들 많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띵할 정도인데 기침약, 사이너스약, 콧물 감기약 등등 그 종류의 또 브랜드 이름들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약은 콧물, 기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치료한다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마술 같은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주장들 실제로 별로라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호흡기 알러지 분야 교수인 닥터 로렌 에글 박사 이야기인데요. 일반 감기 치료하는데 별 효능이 있는 약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나와 있는 감기약들은 주로 엔티히스타민이나 콧물 줄여주는 디컨제스턴트, 기침약들,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기침이나 일반 감기 증상들의 효율성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9월에 나온 FDA 자문가들이 말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름들이죠. 수다페드, 뮤시넥스, 데이쿨 같은 것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페닐에페드린이라는 것인데 이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페닐에페드린은 코 막히는 것을 풀어주는 디컨제스턴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의존해서 볼 때 코 막힌 데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약사들도 역시 이렇게 많은 감기약들 효율성을 두고 회의적인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 전문가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 감기와 플루 약들, 재료들의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대부분 감기약 안의 그 성분들은 지난 50여 년 전에 승인된 것을 인정해주는 grandfather 제도로 단순히 팔리는 것입니다. 현재 약 성분과 승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인정이 절대 될 수 없는 수많은 성분들이라는 지적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약들을 내놓는 회사들은 오래전 승인된 같은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효율성 테스팅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플로리다주 약학대학의 레슬리 핸들스 교수는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통계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고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로 인한 약들 디자인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을 시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이런 모든 약들은 아무도 의문을 제시하지 못한 채 드럭스토어 진열대를 꽉 메우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여기다 2020년 CARES Act의 Streamline Requirement로 인해서 약의 모든 절차가 너무 간략해지고 통과 과정이 한층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 승인과 새로운 업데이트는 한층 더 느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절차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층 더 스무드해진 새로운 법으로 FDA는 약 제조업체에 유저 피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면서 이렇게 모인 펀드는 적절한 스텝진을 유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운 약 리뷰에 필요한 또 따라서는 특정 약을 제거시키는 임무도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런 예로 앞에 말한 핸들스 교수는 지난 2007년 페닐에페드린을 리뷰해 줄 것을 요청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새 법이 통과되면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경우 약을 리뷰하는데 예전처럼 16년이 절대 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핸들스 교수는 다시 말해서 현재 시중 마켓에 나가 있는 제품들 중 페닐에페드린 같은 경우에 있는 것이 많은데 물론 이런 것들이 생사를 좌우하고 응급실로 가게 만드는 경우 제품들이 아니라 그동안 물론 FDA를 포함해 많은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등한시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그가 알러지 저널에 제출한 2018년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호흡기 증상을 치료한다는 수많은 제품들의 효율성이 상당히 과장된 것이 역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콧물 줄이는 것, 가래 해소, 기침 억제 등 효율성은 최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극도로 과장되어 있는 마케팅이라고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교수 에걸 박사도 동의합니다. 이런 결론을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증상치료는 거의 회의적이라고 말하면서 엔티히스타민, 바이타민, 허벌 치료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침약, 코프 시럽, 코 막히는 것 줄여주는 디컨제스턴, 가래 해소제 등 효율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콧물 흐르는 것 줄여준다는 네이슬 스프레이나 타일레놀이나 아이비프로핀 같은 진통제는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CVS 같은 체인에서는 이미 페닐에페드린이 들어있는 디컨제스턴 판매 중단에 들어가는 현실에 이런 것을 실제 감기약을 만드는 산업계 그룹에서는 드럭스토어의 판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FDA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들은 여전히 감기와 플루 약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진열대 감기약 선택폭을 줄인다면 미국인들 건강 시스템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걸 박사가 추천하기로는 감기의 증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타일레놀 같은 아시도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나 코 막혔을 때 네이즐 스프레이 정도 사용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현재 집에 가지고 있는 보관 중이고 사용 중인 감기약을 모두 버리라는 말은 아니라면서 그동안 쭉 사용해왔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 거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플라시보 효능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감기 증상을 한꺼번에 약속하고 치료한다는 All at Once 같은 제품들은 절대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약대 셜리니 린치 교수가 말하는 것은 몇 가지 민간 요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막혔을 때요. 식염수로 씻는 이것은 사이너스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고 기침에는 꿀도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 꿀이나 아니면 스팀 샤워나 가습기도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감기가 한번 걸리고 나면 감기가 거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나야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침, 일반 감기, 바이러스 플루 모두 시간이 지나고 풀 코스를 거치고 나면 다 사라지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감기약들 효율성 면에서 별로 도움 주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느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와인 가격이 은근히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 추세인데요.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와인을 가장 많이 마시는, 소비하는 나라는 1위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내 와인에 소비되는 액수는 최고죠. 와인 전문가 앤드루 애덤스 씨는 와인 가격이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데는 물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죠. 당연히 거의 모든 물가나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우려스러운 추세가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우려되고 또 미국 내 와인 가격을 정하는 데 적용되는 제한적인 메커니즘, 또 극심한 기후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격 상승은 이 와인 산업계 미래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인 가격 상승은 와인 제조하는 측에서도 피해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규모가 작은 소규모 비니어드들, 지난 팬데믹 동안 공급망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죠. 이렇게 와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공급망 문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그중 와인 생산에 필수적인 유리 와인병 공급이 치명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 와인 생산업계는 유럽에서 만드는 병 생산에 이 공급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병 생산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것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올라간 것인데요. 이 절실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내추럴 가스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면서 미국 와인 생산업계의 병에 들어가는 경비는 크게 인상된 것이죠. 사실 와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병이 아니고 다른 데 들어있으면 절대 끌리지 않죠. 이렇게 와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병 비용이 20% 이상 뛰면서 이런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결국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병으로 인한 와인 가격 인상은 얼마 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실 유럽의 현재 실정은 러시아 오일과 에너지 제품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유럽 병 생산업계는 오일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미국 와인 생산업계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현재 병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미국 와인 생산업계에서는 앞으로 와인 패키징이 병이 아닌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물색 중이기도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병도 그렇지만 와인 전체, 패키지 전체 재료 가격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병에 붙는 레이블이나 프린팅 가격, 또 코크, 겉에 덮는 캡슐 등 모든 것의 가격은 크게 상승한 것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와인을 만들어내는 생산업계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타비오 와인즈의 와인 메이커는 와인을 만드는 비니어드 입장에서는 와인을 생산해 병에 넣는 기간은 아주 정해진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대로 생산해서 병에 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병 가격이 어떻게 됐든 거기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고급 와인을 팔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병 가격이 무엇이든 구입해서 생산을 마쳐야 하는 것이죠.
또 노동자 임금도 크게 상승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병에 와인을 만들어내기까지 들어가는 경비가 몇 배 더 비싸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격대가 아주 높은 고급 캐머런 휴즈 와인의 대표가 말합니다. 인건비가 높아져서 포도 수확 비용도 한층 더 높아진 거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와인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특이하다고 합니다. 와인 가격이라는 것은요, 한번 올라가고 나면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의 와인은 소비자들에게 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와인에 대한 느낌이 무조건 낮은 가격은 낮은 질의 와인으로 자리 잡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와인 가격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도매상의 배분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3단계 3-tier distribution 시스템이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 정부가 컨트롤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산된 와인 등은 디스트리뷰터나 도매상 홀세일러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간 티어에게 전달이 되고요. 마침내 리커스토어나 식당 등 소매, 리테일러에게 팔리고 커스터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또 와인 생산은 세계 메이저 홀세일러가 컨트롤합니다. 이들의 광범위한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에 달려있고 와인 가격은 이들의 가격 트렌드를 따라가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세일러가 와인 가격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다시피 하는 이유로 와인 생산업계에서는 아주 적은 마진에 어려움도 상당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한 가지 어려운 점은요. 요새 젊은 세대들 플레이버가 들어간 알코올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인보다는 셀서를 더 마신다는 점도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고 와인 생산업계가 이런 추세를 따라가면서 와인에 플레이버를 넣을 수는 없고 그 대신 가격대가 저렴한 와인 생산은 중단하고요. 가격이 높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는 와인 전체 가격이 뛰어오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소비자들은 높아진 와인 가격에 익숙해질까요? 아니면 소비가 줄어들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와인의 미래는 두고 볼 일인데 전 세계 경제와 공급망이 연관된 홀세일러 가격에 달려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와인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로 인해서 와인 맛에 미치는 여파는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번 와인을 재배하는 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맞추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확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지난 2020년과 21년 혹독한 기후와 산불 등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와인 산업계는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현재 변화 중에 기후 변화야말로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 입맛에 가장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 와인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와인과 더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듯 와인 가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상승 뒤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와인병이 유럽에 의존하면서 병 가격의 인상이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와인 가격도 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제품과 좀 특이한 점은 와인 가격은 쉽게 낮출 수 없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가격이 낮은 와인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질적으로 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높아진 와인 가격을 받아들이게 될지 다른 변화가 올지는 시간이 결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와인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후 변화가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